자, 1884년 그 후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2년 후죠.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때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 이모군란으로 어쩌면 우리가 청에게 이제 요구를 하면서 청의 파워가 우리나라에서 좀 커졌어요. 그런데 이때 청불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트남을 두고 청나라하고 프랑스가 싸우게 되는데 누가 이겼다? 프랑스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청국이 패배하면서 우리가 의지했던 청이 힘이 센 줄 알았더니 빠졌네. 이러는 틈에 일본이 이것을 노리게 되면서 또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야, 대원군 다시 보낸다? 대원군? 이렇게 하면 이제 고종하고 민씨를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며느리가 똘똘 뭉쳐서 같은 나라 사람들이 뭉쳐서 그 세력을 해서 외세와 대항을 하거나 개혁을 해야 될 그 상황에 서로 이 대원군을 귀국시킨다, 잡아간다, 귀국시킨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내분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틈에 우정국의 그러니까 우체국이죠. 지금 우정국 낙성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때 김옥균을 비롯해서 갑신정변의 그 대표적인 그 사람 박영효, 김옥균, 서재필, 그다음에 서광범 이러한 사람들이 급진개화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일본에 가서 일본의 그 새로운 문물들을 보고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일본처럼 발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위에 보니까 누구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빨리 개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 일본이 내가 도와주겠다. 일본이 도와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철석같이 믿고는 이렇게 갑신정변을 하루아침에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김옥균이 그래서 앞장을 서가지고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정국 낙성식에 민씨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이미 그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군인들이 주둔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국군들이 나와가지고 이 갑신정변 세력들을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군이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했는데 일본군의 숫자는 적었어요. 청군이 더 훨씬 10배나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본군이 도와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러한 일을 벌였던 거죠. 그래서 이날 홍영식이나 박영교는 청국군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고요. 김옥균은 일본 사람, 이때의 일본인 260명, 한양에 있던 260명이 일본으로 도피하기 위해서 인천에 배를 타려고 갔었습니다. 그럴 때 의외로 이 일본인이 김옥균을 배에 못 타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실랑이를 벌여서 결국엔 김옥균도 배를 타고 일본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된 거죠. 이렇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김옥균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개혁에 대한 우리나라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땠어요? 일본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일본에게 속아서 거기에 이용만 당하고 완전 소위 말하는 팽을 당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갑신정변은 3일 만에 3일 천하로 끝나버리고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조약이나 텐진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요. 텐진조약을 맺었던 사람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그 다음에 청나라의 이홍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우리나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이토 히로부미와 리홍장이 이 텐진조약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이 텐진조약은 한 나라가 들어오면, 조선에 들어오면 바로 그 다른 나라에 일본과 청이 서로 연락을 해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조약을 맺게 됨으로써 이후에 10년 후에 청일전쟁의 원인이 되는 그런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은 어떻게 했냐? 러시아와 밀약을 맺었습니다. 밀약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요. 일본은 뭐라 그랬냐면 이후 이 일본 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후 한국 무대는 일본과 청국 이외에 조로 밀약을 했잖아요. 러시아가 등장하는데 이 러시아의 한국 진출과 갑신정변 이후
한국에서 청국 지위의 강화라는 사실을 무시하고는 일본의 한국 정책은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이때부터도 일본, 청국, 러시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 갑심정변의 주모자였던 김옥균과 서재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의 경우는 22살 때 장원급제를 했어요. 천재죠, 천재. 그런데 이제 이 김옥균의 그 양부는 박 교수와 친하게 지냈던 오갔던 그런 사이였어요. 박 교수는 누구냐 하면 연암 박지원의 손자로서 개화파, 우리나라의 개화에 앞장섰던 그런 그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박 교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고는 일본에 갔다가 일본의 이 메이지 유신의 가마를 받게 되면서 우리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급작스럽게 이런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3일 만에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고는 이 아까 배를 타려고 했을 때 못하게 하고 일본에 도착했을 때 일본인들이 그 이전과는 달리 나를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나를 무시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속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원수를 갚고 싶다 이런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일본에서도 이 김옥균을 조선에서 계속 자객을 보내고 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홋카이도로 이 김옥균을 추방해서 연금 상태에 놓이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친부, 아버지는 10년 동안 복역을 한 다음에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어머니의 경우는 자살. 그리고 양부와 남동생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아내와 딸은 노비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족들이 완전히 그 멸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10년 동안 일본에서 피난 생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청나라하고 일본이 이 김옥균 문제를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김옥균을 죽이는데 오케이 이렇게 하게 되면서 상해로 보내게 되고요. 상해에서 조선인 홍종우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종우가 그 김옥균의 시신에다가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게 돼요. 와서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능지처사 6조각을 내서 그 시신을 거리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김옥균. 김옥균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해로 가기 전에 그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서재필의 경우는요. 이때 그 서재필이 제일 나이가 어렸어요. 20살이었어요. 20살. 이 서재필은 18살 때 문과 증광시에 최연소 합격을 하게 됩니다. 김옥균도 천재, 서재필도 천재였어요. 그랬는데 20세 젊은 나이에 갑신정변 했다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고 일본으로 갔는데 그때 그 냉담한 그런 대우를 받고는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 망명길에 오르게 되고요. 바로 펜실베니아 의대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최초의 의대 졸업을 한 서양 의사가 된 사람이 서재필이 되죠. 그리고 서재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재필의 가족도 아내, 생부, 생모, 부모가 부모 그리고 형까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영모의 집안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다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아들이 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 그러니까 엄마가 죽으니까 이 아기는 굶어서 혼자 죽게 되고요. 양부는 노비로 가게 되고 남동생, 이복 형제들은 참형, 목이 잘리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미국에 갔으니까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인과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독립협회가 있을 때 국내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많이 받지만 차마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서재필을 대리로 직접 미국까지 온 사람과 함께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국내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I'm not Korean, I'm American.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영어로 고종 앞에서 얘기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영어로 이야기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가족들의 어떤 삶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오고 싶진 않았겠다, 인간적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와서 독립협회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독립협회가 탄압을 받게 되자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임시정부 외교 고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서재필에게 내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무효역에 서재필의 묘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재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젊은 나름 개화를 하려고 했지만 그 시대를 읽지 못했고, 그 적이라고 할 수, 누구가 적인지 그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천재들도 일본에 속고 이용만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태평한 그런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자신들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지만, 이러한 혼란한 속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아픈 그런 역사를 또 가지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우리나라가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아주 혼란한 그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1884년 전후에서 일어난,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하는 그 과정에서 단지 우리나라만의 그리고 일본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에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러시아와 영국이 서로 세계적인 패권 경쟁을 하는 것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1813년부터 1907년 러일 전쟁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한 단면으로 1885년에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거문도 사건은 세계적인 단위의 영국과 러시아의 대결이 바로 이 조선에까지 파급이 이루어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레이트 게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러시아는 아주 큰 그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땅은 보면 대부분이 얼어있는 그런 추운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배를 띄워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항구가 필요한데 얼지 않는 항구, 즉 부동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항을 찾아서 남진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랑 가장 가까운 곳으로 지중해라든지 흑해 이러한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누구랑 부딪히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 당시에 전 세계로 산업혁명 이후로 그리고 이제 많이 나가게 된 영국과 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자꾸 충돌을 하니까 이후에 그쪽으로만 나오지 않고 동진을 하게 되면서 중앙아시아로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또 누구랑 부딪힌다? 영국이 식민지를 또 아시아 지역에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그 또한 영국의 식민지에 의해서 차단이 되면서 여러 전쟁들이, 세계적인 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가 바로 19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레이트 게임에서 부딪힘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1839년에 1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잖아요. 1990년대 이후에. 근데 그 이전에도 1839년에 1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그 아프가니스탄이 그 오스만 제국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러시아와 같이 부딪히 러시아가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에서 러시아와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세력들과 함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프가니스탄의 지역이 여기에 있고요. 큰 러시아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스만 제국하고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유럽 지역
과 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840년대는 우리 아시아에서는 가장 중심 국가였다고 하는 그런 그 당시엔 청나라였잖아요. 그런 청나라가 그 조선시대에도 많은 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과 가까이 지내고 동아시아 질서의 중앙에는 항상 그 중국이 있었는데요. 그 중국이 유럽 세력에 의해서 이제 그 공격을 받게 되는, 침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편 전쟁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자원도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산업혁명에 영향을 받지 않게 돼요.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그 원료를 수탈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 시장으로서 이렇게 식민지로 전략한다든지 그러한 전략들이 먹혀들지 않게 되자 영국은 어떤 방법을 쓰게 되느냐, 아편이라고 하는 그 마약을 들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1840년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영국이 청나라를 침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편 전쟁에서 청이 지게 되면서 이제 이 아시아에서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 중국이 저렇게 서양 오랑캐라고 해야 되나요? 서양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853년에는 크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크림 반도는 여기 보시면 이제 흑해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크림 반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와 유럽 그리고 이렇게 아시아로 이어지는 이 길목에 있는 크림반도, 이 흑해라든지 지중해 이러한 쪽으로 러시아가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유럽 세력이 과 부딪히는 그러한 지역이 크림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러시아와 그 유럽, 영국 세력들이 부딪히게 되는 거고요. 1858년에는 하바롭스크를 러시아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원래 하바롭스크 이 지역은 청나라의 영토였는데 이것을 러시아가 점령을 하게 되고요. 1860년에 베이징 조약, 그러니까 아편 전쟁 이후로 일어나게 되는 여러 조약들 속에서 베이징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때 러시아가 청나라와 영국, 청나라와 프랑스의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었다는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연해주를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그 땅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블라디보스톡 또한 이제 러시아의 그 도시로 이제 삼게 되는데요.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블라디가 정복하라라는 뜻이고요. 보스톡이 바로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지역을 점령하라, 즉 부동항을 찾아서 동쪽 지역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이 블라디보스톡, 우리나라 지금 그 북한의 국경과 닿아 있는 그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남하하게 되는 과정에서 1871년에 이리 위기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요. 이리 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원래는 지금 어디냐 하면 여기가 카자흐스탄하고 그리고 중국의 신장 위구르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영역에 있는 강인데, 이 강 또한 러시아가 많은 부분을 영토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영국을 위협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1871년 이리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878년에는 이제 더 러시아하고 이 영국이 다시 부딪히는 2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1885년에 일어나는 펜제 사건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러시아군이 친영국 군대를 전멸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부터 쭉 지금 이야기한 이 일련의 사건들은 뭐다? 바로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아서 남하를 하거나 동진을 할 때 영국 세력과 부딪힘이 일어나는 그 전쟁과 분쟁의 속에서 이 거문도 사건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펜제 사건이 일어난 때가 1885년인데요. 우리나라 거문도 사건이 바로 1885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 그레이트 게임을 이제 지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1795년에 러시아의 영역이 이렇게 짙은 갈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때는 1795년에는 요 정도였고요. 영국령의 그 파워는 1793년에는 이렇게 짙은 청색 계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1855년이 되면 점점 이 영역들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907년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미 조약이 체결되었던, 그러니까 일본에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영국이 어떻게 부딪혔는지, 그리고 그 영향 아래에 가게 된 이런 빗금친 영역까지 해서 러시아와 영국의 이런 충돌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때가 바로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것을 지도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러시아와 이런 유럽 세력 간의 부딪힘이 이 지역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아서 가까이 있는, 그때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도 그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이쪽이었고, 지금도 모스크바가 이 유럽과 가까운 곳에 메인 그 수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쪽으로 항구를 찾으러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만나게 되는 게 바로 흑해와 지중해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서 흑해에서 요 흑해를 나오려면 어디를 나오게 되냐면 바로 지금 튀르키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탄불을 지나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지역을 확대를 해보면 바로 그 이스탄불에 요렇게 바다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배가 나와야 돼요. 여기가 바로 보스포루스 해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분쟁 지역이 많이 일어나고 이 튀르키예가 아주 중요한 그런 지리적인 조건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로 이스탄불을 지나서 나왔다. 그랬으면 이 지중해를 어떻게 건너서 대서양이나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는지 본다면, 이 지중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스페인과 모로코 요 사이가 또 바다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기를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가 지브롤터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그 중심으로 하는 어떤 뭐 영화가 많이도 나오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요 지브롤터를 지나서 이제 대서양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딜까요? 이렇게 이스탄불 지어서 나오면 요쪽에 이스라엘과 이집트 카이로 요 사이에 아주 유명한 또 해협이 있죠. 그 해협이 바로 거기가 바로 이제 수에즈 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와 요 사이로 해서 싹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지도상에서는 잘 안 보여서 제가 더 확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렇게 물길이 보이시죠? 요렇게 바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의 경영권을 이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했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 수에즈 운하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항상 그런 분쟁 지역이 되고 이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리로 이제 나오게 되면 우리가 보면 예전에 아덴만의 영웅 이런 거 보셨죠? 그것처럼 이 아덴만 이 지역을 빠져나와서 드디어 이 아시아로 가기 때문에 이 지역이 항상 그 해적들이, 지금도 해적들이 많이 있는 곳이 이 지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멘과 요 소말리아 사이에 있는 아덴만 지역. 그 다음에 또 여기 페르시아만으로 해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서 나오는 이 지역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뭐라 그러냐? 호르무즈 해협이라 그래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해협이 되겠고요. 이런 해협들을 거쳐서 나와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태평양을 가게 되는데요. 그때 지나가는 지역이 이제 인도 밑쪽으로 해가지고 이 말레이시아 요 사이에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요곳을 또 지나서 이렇게 태평양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서 끊임없는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것은 국제연합이 평화유지 활동을 했던 곳이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참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국제연합이 개입하지 않은 갈등 지역, 티베트, 체체, 그 다음에 동의 없이 국제적인 군사 갈등이 일어난 곳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그 거문도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게 된 것을 단지 그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세계 정세를 같이 봐야지 진정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와 영국의 패권 경쟁이 계속 일어나다가 1885년 거문도 점령 사건이 일어나는데 영국이 뜬금없이 어떻게 그 조그만 거문도라는 곳을 점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거문도는 여기 이렇게 조그만 섬이에요. 그런데 요곳을 영국이 점령했다는 것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문도 점령 사건이 있었을 때 러시아의 경우는 그렇다면 영국이 거문도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주에 군사를 파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주성 위협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국토에서도 영국과 러시아의 이런 패권 경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년 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 문제가 합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그렇다면 더 이상 남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면서 그제서야 1887년에서야 영국은 거문도에서 이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경우는 이제 바다로 나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베리아 철도를 놓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럽 쪽에서부터 이 태평양 동쪽까지 이어지는 시베리아 철도를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때 시베리아 철도를 놓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렇게 해서 모스크바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88년에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일본에 의견을 내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주권선과 이익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놓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국경 밖의 경계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주권은 그 일본의 섬이지만 거기가 국경이지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바로 이 한반도까지가 우리 국경의 이익선이다라는 개념을 내놓으면서 이것은 마치 그 요시다 쇼인이 이야기했던 그 정한론을 좀 더 강화시킨 개념인 이익선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나라 그다음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를 일본의 그러한 영토 이익선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때 의견서로 제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1888년에 이 일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교과서에 이제 모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과서에 그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은 또 어떤 경제적인 침략, 그 다음에 군사적인 합의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일본 우리도 잘 살게 되었다, 일본의 그런 거를 우리가 다른 나라의 그런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그 영역권 안으로 계속적으로 두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